예,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국군 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국군으로서 특히 저희 아버님은 항해독분으로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군 중사나 하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아버님이 6.25 때 국군으로서 최전선에서 수색대의 그 당시 분대장인지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쟁에 그 전투 붙었을 때에 수색대에 나가서 이제 수색하는 도중에 많은 그 인민군, 특히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후방으로 보내서 포로로 아마 인도되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6.25 때 국군 장병으로서 아버님은 최전선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실제 모든 경험을 다 쌓았던 분이십니다. 저는 황해도 2세입니다. 2세가 벌써 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참 이 황해도 그 연백인데 바로 이 강화교동에 가면 그쪽 마을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고향에 대한 그림은 맞겠죠. 뭐 거기 부모님이 계셨고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님이신데, 또 그 외에 또 아마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후퇴 때에 평양까지 진격했다가 후퇴할 때 그때 중공군이 개입이 되면서 그때 평양까지 완전히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한국 태우기까지 거는 그 장면까지 말씀을 하셨고, 중공군만 개입 안 하셨다면은 아마 한국이 통일됐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모든 무기는 중국보다도 그 당시 소련에서 이 중국에게 많은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은 그 당시 비행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쌕쌕이라고 저희들은 불렀어요. 항상 그 쌕쌕이었을 때 비상결국인데, 그 쌕쌕이가 중공군 마크를 달았어요. 소련 마크를 달 수가 없어요. 소련이 개입이 되면은 이건 세계전이 완전히 벌어지는 거였었어요. 물론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했지만은, 그런데 중공군이 내려옴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인천 상륙전이 성공을 했어요. 허리를 자르고 그러고서 끊고, 그리고 이제 평양까지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 위에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공군이 인내 전술로 뒷받침이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굉장히 추웠던, 그 당시는 이제 이 남북한이 상당히 추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긴 했지만 거의 배꼽까지 눈이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쌓일 땐 거기 안에다 이렇게 굴도 만들어서 앉아 있으면 이 체온을, 여름에 앉아 있으면 체온 때문에 이 눈이
이 눈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 놓으면 눈이 녹아가서 물이 떨어져서 못 앉아 있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지금 후퇴하다가 이 포로가 되신 분들이 국군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군 이 포로 교환이 이제 휴전되면서 국군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괴뢰군이라고 그러죠. 이 괴뢰군들이 이 거제도나 이런 곳에 많이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 포로 교환이 있거든요. 막 교환. 그래서 이제 그 막 교환이 있기 전에 포로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국군들이 가서 이북에도 인민군이 가서 마찬가지지만 갈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저희와 한국에서 남을 것인가? 한국 사람으로서 남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질문지를 이제 쭉 주고 나서 그 질문지를 걷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남겠다 하는 분들은 남고, 또 이북으로 굳이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이제 눈으로 완전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듣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로 교환 때에 북조선인 북한이라고 그러죠. 남한은 이제 북한이라고 그러고, 자체는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남한은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북한도 물론 초토화가 됐겠지만은, 김일성이라는 사람 그 시대에는 남한엔 발전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북한에는 이 철광석이나 이 지하 자원을 팔 수 있는 그 일본인들이 후퇴하면서 기계를 거의 다 놓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일부는 일본이 거의 다 캐갔어요. 제가 동굴들을 들어가서 박쥐도 한번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한에도 금강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이 땅에 그때 기술력은 거의 다 할 수가 없죠. 일본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지금은 첨단 기술인데, 지금은 이렇게 우주에서 한국 위성에서 이렇게 쏴면은 이게 전파가 반응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안에가 금이 있는지 은이 많은지 철이 많은지 무슨 광물이 많은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광물이 많은 걸로 인식이 되어졌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김길선 대표님이 기자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방송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글자를 몇 번 올렸어요. 제 양심에 따라 올렸고, 좀 이렇게 남북의 이 사이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양쪽을 다 이렇게 정확히 놓고 볼 수 있는, 남한의 대무한 전 국민이 빨갱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실 때에 나라 참 많이 발전했어요. 우주항공서부터 경제분야, 전 세계 유럽까지 정말 이 수출의 활로를 엄청 열었고,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평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그럼 5년 동안 이 다음 맞상대 되는 이 당 한 당이 그때 빨개는 소문을 많이 냈어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빨갱이였으며 괴뢰군이었었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분은 전라도 분이세요. 예, 그리고 예, 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했고 이 독재를 싫어했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도 독재는 거부합니다. 예, 이 자유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누구나 독재하면 안 돼요. 또 검찰이 독재를 해서도 안 돼요. 왜? 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투표로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원, 대통령까지도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봉급이 어디서 나오나? 예, 국민의 세금. 바로 이 산업을 통해서 또 봉급을 통해서 세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제약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이 세금이 올바르게 써줘야 돼요. 근데 자기는 똥 묻은 개면서 그 겨에 묻은 그 돼지 보고 나무랍니다. 이게 옛날 우리 노인네들이 하는 말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의 기준을 볼 때 이제 100세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뭐 어머니하고는 아버지는 이제 황해도 분이시니까 연백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국군이 없었고 수색대에 막 분대장이나 이 소대장은 아니었었고 중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공부를 하신 분이고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도 빨리 들어가서 한때는 진짜 굉장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게 그게 아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피난민들이 북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었냐면 중공군이 개입하고 저 부산 저 아래쪽에 보면 낙동강이 있어요. 거기가 전선을 쌓고 거기서 이제 유엔군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시 밀고 올라갔어요. 결국은 38선, 이 소련이 만들어 놨던, 소련이 먼저 쳐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38선 경계를 맞대고 미국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군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었고 병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북이 중공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탱크까지 보급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군인들은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뭐 박격포, 뭐 미국에서 기어 좋아야 그냥 한 발 땅땅땅 쏘는 거. 그렇다면 뭐 수십 발 들어가 있는 거 한 번에 땅땅땅 쏘는 거. 이게 그 중에서 제일 적용률이 높았던 게 장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총하고 장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후에 기관총이 좀 몇 개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전투 장비가 형편없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저는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군 중에서 탱크가 너무 밀고 오니까 막 계속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소대인지 중대인지 모르겠으나 그 소대가 그 탱커를 막지 못하고 계속 뭐 밀려나면서 죽으니까 국군들과 민간인들 많이 죽었어요. 어린애들도 많이 죽고. 그렇게 그냥 새벽, 그냥 그 아침 새벽에 그날이 또 하필이면 일요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에 정말 그때는 우리 국군에 계신 분들이 많은 장병들이 휴가가 나가 있었어요. 지부들 많이 3박 4일 휴가 나가 있을 때 그날을 딱 장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니 군대도 모자르고 또 막을 방법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최후로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국군 중에.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동영상을 본 것은 이 국군들이 이 폭탄, 박격포 폭탄 이런 폭탄을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폭탄을 안고서 탱크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살 폭탄을 한 거죠. 그래서 탱크가 이 돌아가는 이 바퀴, 이 쇠바퀴가 그냥 박살이 났죠. 그리고 탱크들이 지연되고 또 탱크가 고장나서 또 지연되기도 하고 참 이런 일로 해서 최소한의 보류를 하면서 많은 국군들이 폭탄을 들고 탱크 밑에 깔려서 죽으면서 폭사하면서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이 탱크가 밀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중국은 벌떼같이 인해 전술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생각으로 그때 우리는 각 집에다가 그냥 한 2송이 3송이 정도는 정부에서 눈 감아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비상약으로 이 양귀비를 키우고 있어서 뜰에다요. 2-3개씩. 그 약은 먼저 한번 탈북민 몇 명이 그 탈북에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가 심할 때에 자기 동네는 심했지만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나 하고 들어보니까 양귀비 그거를 갖다 따가지고 액체를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걸 먹고 코로나가 나섰대요. 그래서 자기 마을은 걱정이 없었다. 그걸 오신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른들한테 얘기 듣기를 설사가 나던 몸에 병이 나던 어떠한 병이 오더라도 이 양귀비 취침물을 먹으면은 지금은 이제 마약으로 돼 있지만 먹으면은 질병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마약이 너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귀비를 키우면은 그래서 집에서 1-2송이 키우는 건 모르겠지만 걸립니다. 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양귀비 또 대마초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하도 사람들이 대마초를 막 피는데 저보고 자꾸 피라는 거 저는 안 폈어요. 안 폈는데 나중에 꼭 한 번만 들어마시고 한 번 이렇게 들어마시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리는 이 대마초 담배가 그냥 끝까지 막 다 피면서 벌써 눈동자가 흐려지더라고. 이렇게 내가 다들 봤거든요. 나무에 젊은 애들이 그냥 그걸 피고 있는데 이 형사님들이나 경찰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냄새만 맡으면 요거 담배 냄새, 이거 대마초 냄새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담배 냄새의 범위가 만약 2-3m가 안 되면 대마초는 10m까지 사방 10m, 15m까지 막 20m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 때문에 형사, 경찰이 들어가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들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이 뭐 소수긴 하지만 대마초들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큰형님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냐면은 괜찮게 살고 땅도 좀 있으시고 괜찮게 사시는 분인데 이 대마초에 손을 대신 거예요. 한 50대가 다 됐는데 50대 조금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대마초.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놀러 갔을 때 권고를 했죠. 그거 피시면 중독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드십니까? 제가 이제 하도 권유를 하고 제가 한 모금 그 빠는 방법이 다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훅 들어 마셔봤어요. 근데 그냥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멍해지면서 뭐 그냥 마취되고 괜히 껄껄껄대고 웃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시시시 웃어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2번 다시 손절을 시켰죠.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이 두뇌가 그냥 마취당한 것 같아요. 그냥 총 맞은 것 같이 그래요. 절대 대마, 마약 손대지 마십시오. 그거 중독되면 끊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예 공짜로 줘도 먹지 말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친한 사람이 이상하게 음료수를 자꾸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대마서 이 뚜껑을 자꾸 돌려보세요. 뚜껑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만약 끊어져 있다면 마약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8,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한 친구라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공짜도 먹으면 안 돼요. 일단 중독되고 나면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집안의 형제까지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마약입니다.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과 또 국방부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국군 포로들이 뭐 얘기 듣기로는 아직도 북한에 한 800명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800명 가까이가 지금 포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이들이 이제 뭐 거의 90, 8, 9, 100살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좀 더 그냥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때 왜 중국의 조선족이라도 보내서 돈을 충분히 주고 왜 그 국군들을 탈출을 못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3, 4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북에서 탈출하신 거기가 광산 애들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국군 포로나 이제 이북에 대한 어떤 이제 잘못된 발언하다 들키게 되면은 형무소를 가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쥐 하나 들어오면 쥐 잡아먹는다고 막 싸움들 나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뼈만 남았대요. 근데 그나마 좀 좋은 데가 국군 포로들을 보냈고, 그에 또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손주까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까지 다 못 되니까, 또 아버님은 몸이 상태가 이제 연세가 지금 누워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분들을 누가 탈출했습니다. 몰라요. 그게 뭐 한국 정부에서 했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자식이 있어서 못 건너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 자식들에겐 언젠가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국군들은 알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었며 본인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지, 왜 희생이 되어서 장애가 되었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국군 포로가 이제 넘어오셨고 국방부 장관한테 경례를 딱 하면서 1계급 특진이 되면서 보고하는데 정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 훌륭했습니다. 그 이름을 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찝차라고 했어요, 옛날에는요. 네. 그래서 그 군용 찝자를 통해서 일어서서 군목을 딱, 이제 사회 제대할 때 그때 앞두고 아마 주는 옷인데 이 유행군 맞고 비슷하게 했어요. 월계수인지 뭔지 그게 딱 써 있으면 계급을 그대로, 이제 계급이 그 당시는 저기 다이아몬드형으로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소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모꼴에서 아래로 3모꼴 다이아몬드 이렇게 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참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하는데 그분이 계속 계셨다면 아마 별 다 넷. 그 당시는 뭐 셋이 그 당시에 이제 백일엽 장군, 백선엽 장군 형제입니다. 두 분 다 별 4개까지 다르셨고 또 여동생인데 누군데 내 세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후방 지원으로 박정희 장군이 있었죠. 그 당시에 대령이었는데 별 하나로 진급되는 그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셨고 그때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4.19 혁명도 일어났었고 제주도 사건에 또 제주도 주민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 우리 이거 역사책에 지금 잘 안 밝혀주는데 역사책에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힌 게 있습니다. 산 증인이 있어요. 그분이 그거를 쭉 썼어요. 그래서 몇 번을 통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고 저는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분명히 잘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이는 그때 좀 어렸지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웬 빨갱이가 이렇게 많아. 우리 그냥 초등학교에서부터 맨날 듣는 게 방공, 멸공 또는 간첩, 빨갱이 이걸 너무 들어가지고 아주 세뇌가 됐었어요. 그냥 사람 조금만 이상한 사람 지나가면 혹시 간첩이 아닌가 이 정도 할 정도. 이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간첩으로 보일 정도였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 겪은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때 특히 이 수도권은 아주 그냥 그걸 강력하게 아주 반공에 대해서 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건은 모함이라는 것은 뭐 요새 유튜브에 다 많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또 이 깡패로 행동을 했던 이기붕이 있습니다. 이기붕도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기붕을 많이 봤죠. 사진으로 많이 나왔어. 신문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깡패 두목인데 그 당시하고는 이제 막 전두환 김두한 선생님 이 김두한 선생님의 활동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참 멋있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활동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그 만주에 그 당시에 사령관이 독립군 사령관 바로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위에 또 총사령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는데 오늘 그분 백이성 씨가 누군가 그분이 간증하는 게 거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거를 그분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백이성 씨가 지금 계속 그 역사에 진짜 오리지널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써놓은 것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분은 완전히 목격을 하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에요. 같이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 굉장히 두껍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아예 그냥 달달달 내우셨어요. 백이성인가 하시는 분이.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때도, 왜 빨갱이 이렇게 많어? 그 당시엔 뭐 서울은 어떤데, 인천은요,
특히 인천 상북동 이 철마산 줄기서부터 이 서구 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제가 어린 나이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낚시, 이 노는 날, 또 방학 때 되면 또 주일날은 또 교회도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간 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연필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필 긴 거 한 자루 가지면은 부잣집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분부의 차이도 엄청나게 심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도 못 먹었어요. 굶는 날이 허다했죠. 절대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면서 이 다른 일을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부평에 있던 그 미군 부대 이름을 거의 암기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무슨 부대가 어디에 뭐 배치했다고 그 당시는 알죠. 뭐 미사일 부대 들어왔었어요. 와, 이 미사일이 저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우주선만치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막 조립했다, 끼었다, 또 공중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 터지면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참, 그 당시는 이 철조망에 한 50m 차이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민한 이 예의거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진짜 이 많은 할머니들한테 남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면서 그거를 참 그냥 소설책식으로 제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얘기 이런 얘기를 참 잘했어요. 제가 보기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잘하고 하여튼 우리 집이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그때 방앗간에서 저희들이 몇 식구까지 잤냐면 약 한 8식구까지 잤었어요. 어려울 때는 뭐 두 집이 함께 살기도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나 아버지가 월남 가셨을 때예요. 60몇 년도경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의 막내 외삼촌이 백마부대인가 맹호부대로 국군 장병으로서 베트남에 참가했습니다. 전투를 직접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기술자로 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긴 추레나 있죠. 막 탱크니 뭐 이런 것들 트럭도 싣고 다니면 아주 긴 차에서 조금 낮으면서 그 추레나 운선수가 극히 드물었어요. 인천에도 몇 명 그렇게 뭐 10명 미만이었어요. 그래갖고 추레나 면허 따기가 그 당시는 아버님이 또 나중에 훗날 아마 그 미군 부대에서 들어온 그 추레나를 끌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국군을 제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 4사 부대인데 그게 508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508 부대는 뭐 거의 폐차장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고 또 옆에 또 74 부대가 있었고 이제 518 아니 588인가 잘 모르겠네. 헌명 부대가 있었고 아마 그때 옛날 분들 인천에 또 부평이나 신촌 상곡동을 이제 백마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백마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곡동 1번지 뭐 또 청천동 또 맥골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쌍무덤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 미군 부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이 부평하고 청천동 이쪽으로 논 쪽으로 향해서 과거에 이 대우자동차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오셨어요. 부평 청천동 쪽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4공단이 5공단이가 4공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4공단 5공단을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시설을 짓기 명령을 내렸고 또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또 동참을 했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너무 좋은 소식만 남겼다는 거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을 섰고 밑에 이제 조용필 씨가 국무총리인가 중앙정보부 부장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충청도 분. 김종필 씨가 그 당시에 첫 번째 중앙정보부 부장이며 이 중앙정보부와 이 안기부 정말 이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없이 정보부에 계신 분들 3명한테 제가 산속으로 끌려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때가 이제 17살 때였었는데 제 아는 저는 이제 부평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1년이 넘었고 부평동에 일동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초등학교에 있는 상곡초등학교 저는 13회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친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당시 형사들 경찰들 특히 형사들은 애들도 막 갖다가 그냥 막 발로 짓밟고 막 이랬어요. 그 일제시대 만행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법원, 검사, 그 당시 이제 순찰이라고 그랬는데 순찰서, 지금은 이제 경찰서 뭐 이런 거죠. 뭐 종로, 뭐 경찰서, 이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이 파워력을 가졌지만 군인들한테 거꾸로 매를 맞았어요. 일본 군인 중에서도 이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헌병들은 아주 악랄했어요. 근데 그들이 경찰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서장하고 김두한 선생님하고 깨끗이 계급장 내려놓고 이때를 붙자하고 싸웠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종로 경찰서장은 유도가 유단자였어요. 뭐 한 5단이나 6단 내지 않았나.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김두한 선생님하고 1대1로 이제 그 당시는 맞짱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맞짱 뜬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김두한 선생님하고 맞짱 뜨는 그런 장면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직접 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동영상식으로 보게 된 거죠. 그 당시 난 뭐 흑백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 번에 벌써 뭐 3승이 몇 승이 한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종로 경찰서장이 졌어요. 근데 나이는 그 당시 뭐 김두한 선생님은 그때 뭐 한참 뭐 20대 88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 본 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 당시에 다리 밑에 이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깡통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깡통이 많이 나왔어요. 한 대박 좀 넘는 깡통에다 구멍을 뚫어서 철자를 이렇게 껴가지고 그때 거지들이 좀 있었어요. 다리 밑에서 한 20명씩 30명씩 모여갖고 자기들이 가서 이제 요즘 일상은 그냥 비빔밥식이에요. 여기서 뜻 안 보고 저 집에서는 찬밥을 주고 뭐 쌀밥도 주고 보리밥도 주고 뭐 그냥 뭐 반찬도 주고 막 그걸 다 짬뽕을 한 거예요. 제가 한 그 당시에 한 큰 10여일을 굶은 상태였었어요. 우리 동생들은 뭐 말도 못한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였고 쭈르륵요. 근데 우리 집이 맨 처음에 잘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맨 처음에 잘 살았는데 그 당시 6.25 끝나고 얼마 안 돼갖고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것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도 웃습니다 할까요? 미군 부대에서 이제 뭐 카츄샤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계급장이 없는 이 군복을 입는 그분들을 뭐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좀 한 100명 정도가 필요했고 미국보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갖고 한국에 사람들을 노동력을 들어 쓰고
아버지는 기술이 그 당시에 뭐 인천에 10명이나 있을 땅 말똥하는 엄청난 봉급을 받으면서 이 출연이나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이거 출연만 끌고 나가서 그날 밤에 도착을 해요. 아랫역을 내려갔다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 밤새고 그 다음날 올라올 때도 있어요. 물동량이 내려갈 때 가지고 갔다 빌 때 올라올 때도 있지만 거기서 또 부산항에 그 당시에 미군 기지가 어디 있었냐, 일본이 최초에 장악했던 곳이 많은 분들이 부산, 울산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원 일본의 그 핵심 본부는 서울 이전에, 종로 이전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확실합니다. 제주도에 있었고 그들이 후퇴하면서 일본 군대이 다 후퇴할 때 그때 제주도 사람들을 많이 노예로 데리고 갔어요. 노역을 가서 탄광에 막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때 제주도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일본군이 찾았던 그 군인들, 일본 일제 이 군인들이 제군들이 만들었던 부대가 있었어요. 후퇴하면서 이제 거의 못 가져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 바로 미군 부대가 첫 상륙을 했어요. 인천 상륙은 한참 후에고 처음에 제주도에다가 미군 기지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민간인은 접근을 못하게 하고 거기는 다 거기가 풀과 논이었었어요. 그런 상태였었고 조그만 동생이 좀 있었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시는 분은 뭐 제주도 사람도 너무 잘 알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북에서 또 훈무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남북 관계가 비록 38선은 이어졌지만 민간인들 몰래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 북한에서 제가 듣는 거는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군복을 입고 남쪽에서 이 배로 이 안개 찔 때에 나침판을 보고 침투를 했어요.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 계급이 없는 군인이에요. 그 당시 시장은 뭐 방처 때보다 더한 특수부대 계셨어요. 외할머니요. 지금은 행방불명 되셨지만 그래서 외할머니 그 활동 범위를 이제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이제 삼촌들 외삼촌들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북에서 올라가서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 또 탈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탈출시키는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여군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배로 몰래 잠수에 들어가고 또 몰래 내려오고 그래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국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탈출 못하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연락이 오면 그 장소로 들어가요. 줄 가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셨죠. 그래갖고 이제 남자 여자를 합동으로 해갖고 들어가서 배를 이제 몰고 들어가죠. 뭐 이런 배터리 발동기 같은 건 뭐 전혀 달 수가 없어요. 소리를 엄청나게 들리기 때문에 안개 속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탈출에 오다가 이 어린애를 잘 안 태우려고 그래요. 왜? 이 북한의 그 배들이 이 조그만 경비정들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건 기록에 없을 거예요. 아마 몰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의 자식들을 아들이 4인가 5이 되는데 그거를 그 자식들을 버려놓고 특수임무에 파견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식들을 넷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그냥 거렁빌 상태에서 물론 전쟁 중이었지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봐줬어요. 그 당시 뭐 정부 자체가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남북이 합쳐서
남북을 갈라졌지만은 이 남북을 합쳐서 존경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제가 성함을 알았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김구 선생님하고 참 친했고, 그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도 같이 했고, 그 당시에 중국의 그 만주벌판 청량리 청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그 전투에서도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김자진 장 같이 사령관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총사령관의 그 당시 총사령관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거의 최고 갑부였어요. 그분이 만주인가 그쪽에서 한마디라서 이 특수부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된 군사들 1차, 그러니까 뭐 요새로 치자면 6사 1기, 6사 2기 아니면 특수부대 1기, 특수부대 2기 이런 식으로 군사훈련을 시켜갖고 파견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 병력들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게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있을 거야. 누군가 가지고 있을 거야. 정부에서 어쩌면 그 공무부에서나 문화부에서 보관하지 않을까, 문무부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없어질 일은 없고, 그런 것도 참 좀 더 이제 와서 뭐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좀 방영을 진실하게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탈북을 시킬 때에 아이가 안 울면 괜찮아요. 뭐 양귀비라든 뭐가 있었으면 그걸로 마취시켜서라도 데려오는데 중간에서 애가 깨갖고 막 이게 애들이 장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기들이 목소리가 큰 이유는 복식 호흡이래요. 이 복식 호흡은 사람 자체에게 아기도 태어날 때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올 때 그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기, 저도 이제 막내가, 넷째가 이제 아기였고, 제가 거의 업어 키웠어요. 그 위에 이제, 그 막내가 이제 이름이, 옥자였고, 이제 돌리면 영자 돌립니다. 그, 옥자 위에가, 영란이라고 있어요. 참, 말이 없고, 야무지고, 똑똑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어린 나이지만 정말 제가 보기도 완전한 미인이었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그리고 말을 잘 안 해요. 동생에서 제일 말 없는 동생이 누구였냐? 영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동생도 그렇게 말은 많이 안 한 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결국은 그때 제가 무심했던 것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을 때 저한테 군부대 소속 여단지 사단이지 어떻게 백일산이라고 그러는지 나 잘 몰랐어요. 최전방에 있는 부대예요. 일자가 들어갔던 101자인지 1사단인지 이걸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또 군번까지도 이게 지금 뭐 군대 과거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군번은 주민등록 외우듯이 딱 외워요. 그건 죽을 때까지 군번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번은 목에 차진 않았지만 그걸 왜 보관을 좀 하셨으면 좀 장래 이 손주도 애들한테도 이 도움의 혜택이 갔을 텐데 저희 막내 삼촌은 월남군 장변 맹호가 저기 백마부대로 맹호가로 갔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가갖고 전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훈장은 뭐 볼 것도 없이 타신 것이고 그러니까 월남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민주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이 거의 처음에 민주화를 위해서 사형까지 언도받았고, 얼마나 그 일본과 한국 그 중간 사이다 제가 배를 띄우고 그거를 갖다 미군에 의해서 촬영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꼭꼭 묶었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다 무거운 거, 돌인지 쇳덩어리지 막 그걸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생체로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그걸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 비행기인지 뭔지 그게 떴어요. 무슨 비행기인지. 그게 떴고, 그리고 바로 미국이가 전투기 비슷한 건데 그게 떴어요. 그래서 상공에서 이렇게 멈추면서 방송을 했어요. 배에다. 한국 군함에다가 경찰 군함인지 모르지만 방송을 했어요. 뭐라고 방송했냐? 제가 이제 일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아주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민주의 투사, 열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미군하고 일본에서 또 와갖고 한국말로 막 건들지 말라고, 김대중 선생 건들지 마라, 그 선생님 건들지 마라, 만약 건들면 이 배를 폭파시키겠다 막 위협을 주고 양쪽에서요. 그러자 못 죽였어요. 무섭잖아요. 그냥 폭격하겠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배를 태우면서 이제 전북전으로 다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해서 그때 뭐또또또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드럽기만 했어요. 그냥 또또또 이거 치는 거 있었어요. 그때 딱딱딱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을 보내고 우체국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또또또 이게 암호인데 그게 이제 번역돼서 나가는 거예요. 제주도 어디고 그냥 거의 다 나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두고 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팩스 그냥 막 유튜브 막 그냥 이런 걸로 하지만 그 당시엔 그냥 기역, 니은 또 그걸 또 암호식으로 쓰면 그걸 해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공산국가나 한국가나 어느 나라나 전쟁이 붙으면 이 암호 해독이라는 걸 보내는데, 그 암호만 해독하는 공산국가에도 그 부대가 있었고 한국에도 예, 그 암호만 해독하는 그 당시에 해군이나 국군들이 있었어요. 예, 그건 뭐 예, 그 당시에 그 부근에 계셨던 그 근무하셨던 분들은 잘 알죠. 예, 벌써 그냥 소리만 딱 들어도 이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과자고 과자가 되는 거야. 이거 딱 알아요.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저도 그걸 배우려다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그건 맨 처음에 조금 가르쳐 줬었는데 제가 배우다 말았어요. 그건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 정말 저는 이제 아버지도 보고 싶었지만 제가 2살인가 어려가지고 군대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팔까지 그때 17살에 다친 거예요. 절단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새마을운동 1차, 2차인가 3차 할 때 제가 다쳤습니다. 절단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경부선이라든지 어느 구를 갖다 이제 그때는 뭐 거의 이북식하고 비슷하죠. 예, 그 당시 뭐 60년도 이후까지는 이북이 잘 살았어요. 그건 뭐 한국의 대통령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우리는 진짜 호덕이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거꾸로 뒤집어졌죠. 예,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에 동참을 했죠. 많이 도착했어요. 그때에 이제 뭐 새마을 산업, 새마을 농업, 또 가발 공장, 또 뭐 눈썹 공장, 또 간장 공장, 이거는 뭐 미리 있었던 거고 저희 동네에 그게 다 있었어요. 미군대도 많았지만 옛날에 그때에 탁표 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히트 친 게 이제 그 신양천에 전동환에서 신양천에서 그건 한참 후인데 전동환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시온 간장이 나오면서 더 맛 좋은 걸 만들어내고 거의 시온 간장을 팔았어요. 그건 뭐 그냥 나오는 족족이 막 사들이고 이
나일론 소매로 만든 이 이불이 얇은 게 있었습니다. 예, 겨울 이불도 두껍게 쓰고. 우리는 그때 뭐를 사용을 했냐면, 그때 저희 집 바로 뒷동네 산 그 넓은 자랑에도 목화라는 게 있었어요. 목화. 그건 뭐 옛날 얘기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붓을 통해서 이 씨앗을 가져온 거.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그 참 유명하신 분이 목화 씨앗을 몰래 감추고 들어왔죠. 그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목화를 생산하는데 절대 외국으로 방출 안 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절대 방출이 안 돼요. 완전히 만들어서 팔기는 하는데 이 씨앗은 절대 못 가져갑니다. 핵심은 못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름이 방자가 들어갔던가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거를 통 위에다, 이 한문 교수는 뭐 명필이신 분인데 중국에 그 한문 학회 이제 어딜 가셨어요 그때. 그래갖고 중국인지 어딘지 가셔갖고 그거를 하다가 불에 뒤에 꼭지 끈 달린 거 그걸 빼셨는지 어쩐지 그냥 앞에를 뺐는지 하고 그 안에다 씨앗을 몇 개인지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바로 수도권,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목화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이게 막 열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막 피기 전에 그거를 이제 따서 껍질을 이제 이렇게 4개 자릅니다. 좀 커요. 이 두 손가락보다 더 커요. 목화가 자라면 뭐라 그때 어려서 봐서 그러지 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배고플 때 그것을 몰래 가서, 그때는 법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 이 밭 주변이나 과수밭이나 뭐 포도밭 또 이제 뭐 복숭아밭, 특히 또 많았던 것이 뭐가 많았냐면 토마토 밭이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마 저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참외가 노랗잖아요. 그 당시에 노란 참외는 부자들만 먹었어요. 우리나라 건지 아닌지 확실히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파란 저기 호박 참외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한 60대 그 사이까지 알았을까 말을까 할까요? 그때는 뭐 지금의 60대면은 제가 이제 한 7살 8살 요때면은 그분들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의가 60대 정도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때는 우리 막내가도 안 태어났을 때예요. 이제 영란이가 이제 막내 애기였었죠. 그때 당시에 애들 타는 세발 자전거가 이 상국동, 청천동 다 합쳐서 저만 있었어요. 저만. 맨 처음에 아버지가 그걸 미군 부대에서 고장난 거를 주웠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뒤에다가 이 애기를 태울 수 있는, 아버지가 이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이 눈썰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상해서 만들어 온 게, 지금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전거 타면 뒤에 동상 태우는 게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뭐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세발 자전거가 있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공기총도 몇 개나 만들라고 가지고 나왔어요. 미국 부대 안에는 자료가 많잖아, 재료가요. 이 파이프들 잘라가지고 공기 압축기를 이제 미군 부대 걸 분해하면서 그걸 그대로 만들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다만 이 총대를 잘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압축 눌러서 하는 그 공기총을 한 2대인가 3대를 만들었어요. 저는 못 만지겠어요. 그 아버지 부대 가면은 제가 몰래 그 총을 만졌고. 그 당시에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 한국에 거의 없어요. 없는 그때 대형이요. 굉장히 커요. 거의 한 1m 50cm 정도로 되지 않았나. 그냥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안 갔을 때요. 제가 기억으로는 약 5살 때, 4살 때 기억이에요. 그때 기억이 세발 자전거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그 용접을 또 할 줄 아니까, 용접, 그때 산소 용접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 용접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우리 동생,
관무라고 했었는데 그 동생을 제가 뒤에다 그때 1살인가 갓 지났을 거예요. 네, 2살, 이게 우리나라 나이는 2살 정도 거의 됐을 때인데, 그리고 뒤에서 태우고 다니고, 그때 4살인가 아마 그랬어요. 제가 2살 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태우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밀으라고. 그래서 이제 바퀴를 이렇게, 이제 아빠 쪽에 가까이 이게 있었어요. 브레이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발, 신발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백색 고무신 신었고 수도권에도,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은 좀 그중에서 중간 정도 미만 사는 사람이 그 당시 말편과 기차편가 그래요. 말편지 기차편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말표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말이 그려져 있던 것 같아요. 이 무늬가. 근데 그 말표에서 볼 때에 조금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고, 그때 저는 흰 고무신을 썼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게다닥도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길래 미군대 그때 그냥 나무가 막 흘러나왔어요. 그냥 막 길에다 막 나무 판때기에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여러분 군 수송장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밀봉되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는 스티로폼이 있었어요. 지금도 스티로폼 쓰잖아. 그때는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스티로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스티로폼이 이 나무 상자, 그냥 잘 만든 그 나무 상자, 거기 안에 이렇게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계가 들어가 있고, 그냥 기계만 빼고 스티로폼하고, 스티로포죠. 이 스티로폼하고 나무를 그냥 버리다시피 했어요. 우리는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이 작두라는 게 긴 게 있었는데 그 작두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잘라요. 약 한 5cm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잘라요. 그래갖고 그것을 진흙, 황토흙이, 저희 집 주변이 다 황토흙이었었어요. 이 까건산이라고 했었는데 그 위에는 완전 돌산이었어요. 그 당시 인천 상륙작을 하면서 인천의 일부가 완전히 몇 개 산은 완전히 나무가 없을 정도로 민둥산이었었어요. 네, 막 폭탄들이 막 굴러다니고 제가 이 폭탄의 무서움을 잘 몰랐고 그 당시에 내가 들질 못한 걸 못 드니까 그걸 손과 발로 그냥 막 밀어갖고 산에서 밑으로 막 내리버리고 막 굴러가는 거 폭탄이요. 그걸 보고 막 어린 나이에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요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논이고 그냥 밭이고 다 폭탄들이 꽂아 있어요. 불반탄들이. 이북들의 그 군인들의 이북 인문군의 그때 수류탄이라는 걸 봤는데 이 막대기 수류탄이라고 아마 중공이나 그 당시 중공군이나 소련군의 무기 수류탄인데 우리나라는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수류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동그란 수탄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군을 따라하는데 미군은 그때 동그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뭐 네모식으로 이렇게 구덩이 쫙 하고 폭탄이 터지면 그게 이제 총알탄식으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도 약 한 2m나 저는 이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영화로 그 당시에 흑색 영화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1m인지 2m인지 구덩이가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옆으로 쫙 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위 각도를 약 30cm, 20cm인가 이렇게 해서부터 벌어지면서 위로 양쪽으로 사방으로 쫙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 거의 다 죽어야 돼요. 죽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 괜찮은데 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2m나 3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엎드렸을 때는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수류탄이 이 네모각형으로 이렇게 둥그랗게 쌓여 있는 이 손에 딱 쥐기 좋았고 핀을 누르면서 이렇게 핀을 뽑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거 던졌죠. 근데 그것을 하나 둘 하면서 던진 사람이 던지다가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때 훌륭한 장교가 대윤지에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나왔었어요 뉴스에. 근데
갑자기 옆에 동료, 이 신병들이 잔뜩 있으니까 피하라고 하면서 수류탄을 갖다 배로 깔았어요. 그거 이분은 산산조각이 났죠. 정말 대동했습니다. 그때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국군 장병, 좀 그런 것도 좀 이 드라마에서 그 당시 동영상, 아니 동영상 아니다 사진 찍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이요. 예, 그런 것도 좀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 대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신문 기사가 대단했죠, 그 당시에. 참 그런 훌륭한 분도 계셨다는 거. 네, 그런 것들, 또 탱크 밑에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혹시 있으시면 미국에서라도 좀 해서, 그 저지를 했던 수단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박격포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폭탄을 짊어지고, 예, 탱크 밑에 깔렸던 자폭하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분은 이제 탈북에서 오신 이 군인들, 지금도 현재도 국군에로서 사인 노병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도 몇 명이 포로된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건 약 800명 정도 아직 있을 것이다라는데, 이 국군들을 전부 이북에서 한 군데 놓으니까 위험하니까 각 강산으로 국군이라는 표시를 못 내게 하고, 그리고 각 그냥 어려운 곳에 다 집어넣어 버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들을 구출하려도 어려웠던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탈북인들, 그 후에 이제 뭐 80년도인지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왕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럼 그때쯤에 좀, 예, 좀 중국 사람 중에서 한국말하는 분들, 이런 분들 돈만 주면 들어가거든. 그 당시 막 중국 사람들 들어가면 건들지도 못했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뭐 취전방까지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 사서 좀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좀 정보를 이렇게 흘러 좀 해가지고 이 국군들을 좀 탈출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뭐 국방부에서 했겠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유예를 하고 그 자식들도 탈출을 시켜가지고 좀 더 이 땅에 와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그분들 인생이 국군으로서 훌륭하게 전진하다가 후퇴 때 못하고 마지막 남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막 지켰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때의 백선현 장군이 대령일 때가 제가 아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들었어요. 등에 듣기만 하고 사진을 보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전쟁이 딱 끝나고 제가 태어났으니까요. 제가 54년생인데 54년에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쯤에,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 그때 미군 부대에서 추리날 몰면서 이 돈을 상당히 벌었어요. 제가 어리지만 4살 5이지만 아버지가 뭐 그때 미군 부대나 이런 데 보면 이 기관포, 그때 막 철조망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 천막 미군들이 막 들어왔을 때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냥 경계, 그냥 이렇게 그 푸대자루, 그 당시에 국방 색깔인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 모래주머니가 그 당시에 미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없었고. 근데 그걸 이제 보급을 받았죠. 우리나라 군인들도 나중에 민간인까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 푸대자루 모래를 주둥이를 묶습니다. 딱 묶어버려요. 딱 집어넣고 탄탄해요.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보호막으로 둥그랗게, 아니면 네모 비슷하게 이렇게 해갖고 또 앞에다가 이렇게 기관총을 딱 위에다 올려놓고 접근하고 명령해갖고 이제 오지 말라 명령을 해요. 그래갖고 한 번인가 두 번 경고해갖고 오면은 민간인도 사살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때 이제 막 이제 구테타, 5.16 구테타였죠. 그래서 그 당시 군대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막혀버렸어요. 그때 해병대 중령이 있었는지 그 해병대에서 이 최전방인데 거기서 군인을 뺀 사람이 차재철이에요. 차재철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박정희 대통령을 함께 했던 분이 조용필 씨. 근데 머리는 누구였었냐? 실제 머리를 잘 썼던 사람이 옛날에 대원 이씨 였던 그분 옆에서 장자방이라는 거 아시죠? 가관 장군이가 했듯이 똑같아요. 그 칠삭동이. 그 칠삭동에서 이 대원군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반대 세력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죽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따르면 거기 다 살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도 뭐 계급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요. 구테타를 일으키고 뭐 그 전에 뭐 이미 이제 이승만의 거의 오른팔 노릇하던 군 장성 대령인지 예, 소장인지 별 하나 그때 이제 준장이라고도 불렀어요. 별 하나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별 하나는 준장이라고 그래요. 그 준장 위에가 별 하나. 그다음 미 소장. 별 하나는 원스타인데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투스타가 소장이었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계급이요. 이 병사들은 이 계급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버지 6.25 사병 끝나고 계급은 달랐어요. 그때 계급이 밑에가 네 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상과 하사에서 중사인 것 같아요. 근데 밑에 계급이 아버지 군복을 입은 걸 보니까 그것만 있어도 저와 저희 자녀들이 혜택을 받죠. 예. 아버지 자손까지도 한 가족에 한해서만 돈이 나라에서 나왔어요. 먹고 살만치는 나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맨 처음엔 군인들 봉급이래요. 몇 분 되지를 못해요. 뭐 이북이나 뭐 한국 군인이라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써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하신들도 그렇고 고려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구려인도 찾아야 돼요. 중국에 가면 발해. 그게 고구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고려국이 발해였습니다. 이 후퇴하는 그 과정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신라하고 중국 그다음 무슨 덕나라인지 청나라인지 뭔지 이 신라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백제를 치고 이 동생들이 친 거예요. 고구려가 장남 유리가 그랬어요. 유리. 제가 기억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유리의 아버지가 가야국에서 쫓겨났어요. 가야 왕이 이 어머니를 작은 그러니까 왕비가 죽자마자 그 주몽의 어머니를 강제 뭐 시집게 요새 얘기하면 그냥 검탄식으로 해가지고 강제 왕비로 세웠어요. 가야 왕이. 그리고 가야 왕이 이제 그 전에 주몽은 이미 주몽의 남편이 있었어요. 아니 저 아버지가 따로 계셨어요. 이 어머니하고 결혼했던 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부를 만들어 놨어요. 탐험한 거죠. 왕이 가야 왕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 전에도 이제 고조선이라는 게 또 있었고 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아시아가 거의가 그때 한국 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딱 하나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가 만리장성이에요. 그때 이세문인가 이세 무슨 왕이에요. 그 왕이 한국의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고구려의 장군한테 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이름만 대도 아는데 그분이 진격을 했어요. 그 왕자가 진격을 해가지고 왕이 또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땅을 그때는 뭐 족장 시대도 많았고 왕족 시대도 많았지만은 그때는 막 쳐들어가는 게 자기 땅이에요. 근데 한국은 거기가 쳐들어간 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쳐들어갔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쳐들어오니까 그때 고려 병정들이 돌격을 했죠. 자, 지금은 1강이라 생각하시고 2강에 이어서 좀 뒤죽박적인 것 같지만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과거로 갔다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잠깐 멈추고 2차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